싸우는 심리학 제1부 사회적 존재. 사람한테 더 중요한 것이 생물학적 동기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동기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답이 반반 정도로 갈린다. 그러나 질문을 약간 바꿔서 여러분은 생물학적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사회적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나요? 라고 물으면 90% 이상이 사회적 동기라고 대답한다. 1.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후계자.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에리히 프롬은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긴 학자이다. 그 중에서 단연으뜸은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바라보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는 심리학의 근본 문제인데 사람을 동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가 아니면 동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존재로 보는가에 따라 심리학 이론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에는 사람이 사회적 존재임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심리학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이기도 하고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견해는 사람을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 견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이성을 가진 동물, 즉 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동물로 보는 것으로서 사람의 본질을 생물학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회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진화 심리학자들이 여전히 사람의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무리동물에서 볼 수 있는 종족 생존을 위한 맹목적인 방어 행동으로 남성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수컷의 종족 번식 본능 따위로 설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가 아니라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심리학은 사람은 동물 더하기 컴퓨터라는 등식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동물보다는 복잡하고 세련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심리학은 대부분 이런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기본적인 동기를 생물학적 욕구인 성욕이라고 생각했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서커스 동물 조련사들이 애용하던 훈련법을 심리학으로 이론화한 생동주의 심리학, 한때 히틀러 나치즘의 이론적 토대로 악용되다가 사라졌으나 최근 들어서 다시 부활한 진화 심리학. 진화 심리학은 히틀러 일당이 신봉했던 사회 진화론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이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 심리학이 대사여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반인들에게는 사람한테 더 중요한 것이 생물학적 동기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동기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답이 반반 정도로 갈린다. 그러나 질문을 약간 바꿔서 여러분은 생물학적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사회적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나요? 라고 물으면 90% 이상이 사회적 동기라고 대답한다. 사람은 실제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며 대인관계를 맺는 등 하루 종일 사회적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활하며 인생의 목표도 사회적 동기를 실현하는 것에 둔다. 혹자는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 생물학적 동기의 실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반론도 충분치 않다. 제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가 충분한 음식이더라도 사람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사람은 가능한 한 예쁜 그릇에 담겨있는 보기 좋고 맛난 음식을 분위기 있는 멋진 장소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고 싶어 한다. 사람의 경우에 생물학적인 동기는 독자성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 동기의 하위 동기가 되었다. 동물은 기본적으로 먹기 위해서 살지만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심리학 이론 중에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입장에 서 있는 이론이 없다.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라는 정당한 명제에 기초하고 있는 올바른 심리학이 탄생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혹시 인본주의 심리학이 그런 심리학이 아니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인본주의 심리학은 프롬의 탁월한 심리학 이론 중에서 혁명성을 완벽히 거세한 개량품 혹은 모조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강조하는 등 나름대로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기는 했지만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명제에 기초하고 있는 심리학 이론을 정립하지는 못했으며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주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아 실현과 동일시했다.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다
라는 확고한 입장에 기초하고 있는 심리학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심리학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공헌을 한 최초의 심리학자는 에리 프롬이다. 바로 여기에 심리학자로서의 프롬의 위대함이 있고 그의 심리학을 심리학의 역사를 가르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간주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살아있는 구체적인 인간. 심리학자 프롬은 스스로를 프로이트주의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듯이 프로이트는 사람의 기본적인 동기를 성욕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프롬은 프로이트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보는 심리학 이론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성급하게 답부터 하자면 전통적인 프로이트주의자라면 절대로 이런 이론을 만들 수 없다. 프롬은 처음 한동안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신봉했으며 전통적인 정신분석가로서도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다. 그러나 생물학주의적인 정신분석학 이론은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보는 입장과 양립할 수 없었기에 그는 점차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변해갔다. 이는 프롬이 1930년대에 출간했다가 1970년대에 제출한 논문에 새롭게 각주를 달면서 이 논문은 프로이트의 리비도설을 용인하는 입장에서 쓴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내 입장과는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선언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독립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충족적인 인간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에게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동료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료나 자연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고 인간으로서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동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프롬은 초기에는 프로이트의 생물학적 본능 이론을 인정했지만 후기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한다. 그가 프로이트의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카를 마르크스 덕분이었다. 유대인이자 독일인이었던 프롬은 유럽에서 횡행했던 유대인 차별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독일에서 나치즘이 발흥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싶어 했고 할 수만 있다면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조리한 세상을 변혁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는 심리학으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다. 유대인을 차별하고 학살했던 나치 지도자와 추종자들의 심리, 제1차 세계대전에서 선명히 드러난 인류의 폭력성과 잔악성을 뒷받침하는 심리, 히틀러에게 열광하는 독일인들의 심리를 비롯한 숱한 사회현상의 배후에 있는 인간 심리는 생물학적 본능이나 적자 생존이라는 진화론 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아마도 프롬이 마르크스주의의 인간관에 크게 공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임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주장한 최초의 학설은 마르크주의라고 할 수 있다. 프롬은 이미 1930년대부터 의식은 의식하는 존재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일 수 없으며 또한 인간 존재란 그 구체적인 생활, 바로 그 자체라는 마르크스의 명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의 이 명제에는 사람의 의식 혹은 심리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뒤로 승자 독식 구조가 일반화되고 기층 공동체들이 전면적으로 붕괴되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생활하는 데 따라 한국인들은 승부에 대한 강박과 패배에 대한 공포, 개인 이기주의와 대인 불신감, 고립감과 무력감, 가학 심리와 같은 심리들을 체질화하게 되었다. 이렇듯 인간 심리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사회 현실과 결부된 구체적인 생활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누군가의 인간 심리를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떤 사회 역사적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프롬은 1941년 그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린 명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사람이 본래 사회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심리학의 중심 문제는 개인의 외부 세계에 대한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단순히 본능적 욕구의 만족, 불만족에 의한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는 인간 심리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외부 세계에 대한 관계라는 문제 전체의 일부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자들은 생물학적인 동기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만을 관찰하며 기껏해야 그 사람의 주변 관계만 염두에 둘 뿐 거시적인 사회는 외면한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있지만 인류의 사회 역사에는 철저히 무관심하며 따라서 극도로 무지하다. 이에 반해 프롬은 심리학자 중에서는 최초로 또 거의 유일무이하게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세계에서 사람을 따로 떼어내 그 사람만 관찰하거나 인류의 사회 역사를 무시하면서 동물의 왕국만 시청해서는 인간 심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프롬은 인간 심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구체적인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현실 속의 인간, 즉 세계와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심리학은 사람, 세계, 그리고 사람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모두 연구해야 한다. 프롬은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정신분석학과 점차 결별하게 되었는데 그는 후에 자신의 심리학 이론을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으로 명명했다.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의 탄생.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라는 명제를 지지한다고 해서 사람이 생물학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생물학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명제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인간 본성 역시 이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학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견해를 지지한다. 첫째, 동물의 진화 역사와 사람의 역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비록 인간 혹은 인간의 역사에도 진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프롬은 인간의 역사를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인간의 진화는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그 지식을 축적하는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인간의 진화는 문화 발전의 결과이지 신체 기관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다. 동물의 진화는 자연 발생적인 반면 인간의 진화는 목적 의식적이다. 즉 동물의 진화는 예나 지금이나 동물이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진화는 사람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는 과정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동물의 진화는 변형된 유전자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완만한 생물학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인간의 진화는 새롭게 창조된 지식을 포함하는 선대의 창조물을 후대에 물려주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 진화론으로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진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안 된다. 둘째, 사람의 기본 동기는 사회적 동기이다. 심리학적 견지에서 말하자면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곧 사람의 기본 동기가 생물학적 동기가 아닌 사회적 동기라는 의미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정열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특수 조건, 즉 인간 이전 단계의 원초적 관계를 상실한 다음에 인간 및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를 찾아보려는 욕구에 근원을 두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고백했지만 프롬은 사람의 기본적인 정열, 즉 기본적인 동기를 명확히 밝혀내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의 기본적인 동기를 사회적 동기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아마 유명한 심리학자들 중에서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동기보다 사회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는 프롬이 유일할 것이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뒤에서 다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인간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몸이나 뇌가 아니라 사회이다. 프로이트는 인간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육체로 보았다. 후기 정신분석학은 그것을 어린 시절, 행동주의 심리학은 미시적 환경, 진화 심리학은 동물적 본능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정신분석학의 진정한 대상은 사회화된 개인의 심적 생활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프롬은 인간 심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사회라고 생각했다. 그가 새로운 심리학을 정립하는 데서 제기되는 1차적인 과제가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의 이념을 수용하는 데 있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특수한 난점이 있다. 그들은 아직도 19세기 유물론의 철학적 전제에 의해 사고하고 있다. 이 전제라는 것은 모든 정신적 현상은 생리학적 현상 혹은 신체적 과정의 뿌리 받거나 그것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프롬이 19세기 유물론으로 지칭한 것은 기계론적 유물론이다.
원래 기계론적 유물론이란 세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운동 형태들을 가장 단순한 역학적 운동의 법칙들만 가지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기계론적 유물론은 물리학적 운동, 화학적 운동, 생물학적 운동, 사회적 운동 등 다종 다양한 운동 형태와 그 변화, 발전의 법칙들 사이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운동을 저급한 운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저차적인 운동 형태의 법칙으로 고차적인 운동 형태를 고찰할 경우 필연적으로 사회적 존재를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해 설명하는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면 유기체적 생명 현상을 물리적 입자들의 양자역학적 운동 법칙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인간을 유전자의 법칙들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기계론적 유물론은 세계의 온갖 사물 현상들이 질적으로 구별되고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며 각각의 현상들이 변화, 발전하는 내적인 원인이나 본질적인 특성을 무시한다. 그 결과 기계론적 유물론은 옛날부터 물활론, 동물 기계론, 인간 기계론, 외인론 등 여러 가지 비과학적인 주장들과 연결되었으며 현재에도 컴퓨터 분야와 뇌과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의 편승에 인간의 사고와 컴퓨터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인간 심리와 뇌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려 한다. 현대판 인간 기계론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론적 유물론을 신봉하는 심리학은 당연히 사회 현실에는 관심이 없으며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다. 그것의 관심은 오직 인간 기계, 즉 뇌나 유전자를 포함하는 인간의 육체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은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의 최대 방해꾼으로 기계론적 유물론을 지목했던 것이다. 그는 인간 심리에는 세계 그리고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가 담겨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심리학은 사람만 고립적으로 고찰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연구 대상에 반드시 세계, 적어도 사회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롬은 정신분석학을 이용해서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심리를 밝혀내는 것을 학문적 목표로 삼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분석학에서 긍정적인 면은 계승하되 부정적인 면은 버리거나 혁신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프롬은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은 버렸지만 정신분석학의 부정적인 면을 철저히 배격하거나 혁신하는 데는 실패했다. 여기서는 정신분석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이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정신분석학의 창조적인 재생은 그것이 자체의 실증주의의 동조성을 극복하고 급진적인 인본주의의 정신하에서 다시 비판적이며 전투적인 학설로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렇게 수정된 정신분석학은 계속해서 무의식의 저변의 세계로 더 깊이 내려갈 것이며 인간을 왜곡시켜 불구로 만드는 모든 사회적 조종을 비판하게 될 것이고 인간을 사회에 적응시키기보다는 사회를 인간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연결될 것이다. 특히 그것은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을 이루고 있는 심리적 현상들, 즉 소외, 불안, 고독감, 심각한 공포의 감정, 활력빛 기쁨의 상실 등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휴머니즘은 우리말로 인간주의, 인도주의, 인본주의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데 여기에서는 인본주의로 통일했다. 그것은 프롬이 추구했던 세상이란 다름 아닌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기본 혹은 중심이 되는 사람 중심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프롬이 주장하는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분석학의 비판 정신을 계승하여 전투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당대의 지배적인 편견이나 이데올로기에 굴복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싸웠듯이 오늘날의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도 그러할 것이다. 둘째, 사람의 무의식에 계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프롬이 칭찬하는 정신분석학의 업적 중 하나가 무의식에 대한 과학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 역시 사람의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무의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무의식까지 연구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를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셋째, 정신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사회를 비판한다.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은 소외, 불안, 고독, 심각한 공포의 감정, 활력빛 기쁨의 상실 등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병든 사회에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어떤 사회를 병든 사회라고 하는지 또 병든 사회가 인간의 정신을 어떤 방식으로 병들게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야 한다. 넷째, 병든 세상에 대한 적응이 아닌 변혁을 권장하며 변혁을 위한 이론을 탐구한다. 프롬에 의하면 병든 세상에 순응하거나 적응해서 얻을 것이라곤 오직 정신병뿐이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은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처럼 세상에 적응할 것을 권장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병든 세상을 변혁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을 고무해야 하며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을 연구해야 한다. 병든 세상에 적응하는 대신 그것을 변혁하는 활동을 한다면 개인은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다수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